네,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은 한국외대 이창민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담당하게 될 강연의 제목은요, 일본 경제 역사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시 일본 정도이라는 책이 작년에 출판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집필한 책인데 지금 한 1년 정도 됐고요. 이 책에서는 에도 시대부터 시작해서 일본 자본주의 250년 역사의 어떤 경제적인 팩트와 또 그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이거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 일본 경제 역사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제가 뽑은 6개에서 한 7개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개의 질문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일본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근면할까? 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에서 한 10여 년 정도 생활을 했었습니다. 학생으로서 한 7년 정도 있었고요. 대학에 임용이 돼서 대학 교수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주변에 둘러보면 일본인 친구들은 항상 열심히 일하고 또 오랫동안 일하고 그래서 굉장히 근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어로 마지메라는 단어가 있죠. 이 마지메라는 거는 근면하다,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인데요. 일본 사람한테 이 마지메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는 굉장히 큰 칭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 마지메하다라는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정말 근면할까? 또는 근면하다면 대체 언제부터 근면했을까요? 2015년입니다. 2015년에 12월 25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덴츠라고 하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 대기업의 엘리트 신입사원이었던 다카하시 마쓰리 씨가 자살한 채로 회사에서 발견됐습니다. 유서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추정을 해보면 이 사람이 너무나 회사에서 과로를 한 끝에 자살을 한 것으로 일이 너무 힘들어서 죽은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과로 자살이라고 해서 당시 일본 사회에 굉장히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었거든요. 이 다카하시 마쓰리 씨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과로 자살하는 일본 회사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이 일본인들, 직장인들이 과로한다라는 거는 1980년대부터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2002년에 옥스포드 사전이죠. 온라인판에 보면 가로시라 그래서 KAROSHI죠. 이게 과로사를 뜻하는 일본어를 영어로 읽은 것인데요. 이 가로시가 영어 단어로 등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일본인은 근면한가? 또는 일본인은 그렇다면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보다 근면할까요? 이 전자의 질문, 일본인은 근면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증명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근면하다고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일인데, 일본인은 한국인보다 근면하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객관적으로 일본인의 근면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바로 이 노동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전 세계 노동시간 랭킹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데이터보다 이제 더 최근의 데이터를 보니까 일본이 전 세계 노동시간이 30위 정도 됐습니다. 시간으로 치면 1600시간 정도인데요. 근데 그렇게 보면 별로 그렇게 많이 일한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멕시코 같은 경우 데이터를 보면은 2000시간이 넘어요. 세계 1위고. 한국도 노동시간이 일본보다 굉장히 깁니다. 그렇게 보면 일본 노동자들이 별로 일하는 시간이 긴 것 같지 않습니다만,
여기 자료의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일본의 노동시간이 1600시간으로 계산된 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평균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정규직 일반 노동자는 2018시간 일을 하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는 1093시간. 이걸 이제 평균했을 때 세계 30이죠. 만약에 정규직 또 남성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측정하면 일본도 주 5일제니까 쉬는 휴일을 다 빼고 나면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노동시간이 긴 통계입니다. 결국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수치로 봐도 정말 일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단지 이제 노동시간이 길다 그래서 성실하다. 이거는 성립하지 않죠. 우리가 학창시절에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연구자들이 찾아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저축률이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당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비교해 보면 여기 이제 왼쪽에 표가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저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1970년대를 보시면 일본의 저축률은 20%가 넘습니다. 반면 1970년대를 보시면 미국은 7.3%, 또 영국은 8.6%, 독일은 13.5%, 뭐 프랑스 13.5% 이렇죠.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는 약간 높은 편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에는 미치지 못하죠. 이렇듯 선진국 중에서 일본의 저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두고 일본 사람은 근면하기 때문에 저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일본 국민 근면설이라는 가설인데요. 한동안은 이 가설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설이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 화면에 오른쪽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90년대 들면서 이 저축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서 2000년대 들면 점점 떨어져서 저축률이 2%대까지 떨어지죠. 2%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일본 국민 근면설은 타당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일본 국민이 근면해서 저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한때는 근면했던 일본 국민이 90년대 이후에 덜 근면해졌다, 게을러졌다라는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됩니다. 나중에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저축률은 근면성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톱니 효과라는 것과 생애주기 가설, 이 두 가지로 보통 지금 설명이 다 되고 있거든요. 톱니 효과라는 것은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와 소비가 늘어나는 속도에 차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갑자기 늘죠. 그렇지만 갑자기 소득이 늘었다 그래서 한 번 먹던 점심을 두 번 먹지 않죠. 그래서 소득은 빨리빨리 느는 데 비해서 소비는 느는 속도가 느립니다. 굉장히 스무딩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이 고도 성장기에 1년에 10%씩 성장을, 연평균 10%씩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전체 국민 소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만 예전의 소비 습관은 한동안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을 하죠. 늘어나는 소득에 비해서 소비는 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바로 그 잉여가 저축이 돼서 전체 국민 저축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톱니 효과고요. 생애주기 가설은 우리가 막 태어났을 때부터 반드시 소비는 해야 됩니다. 필수 소비가 있죠. 분유도 먹어야 되고 기저귀도 써야 되죠. 심지어 돈을 안 벌지만 써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소비하는 것보다 버는 게 더 많아지죠. 저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정년을 하게 되면 60세, 65세가 돼서 퇴직을 하게 되면 그때는 돈을 벌지 않지만 그래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또 써야 되죠. 그래서 이걸 생애를 쭉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면 소득은 굉장히 급격하게 상대적으로 변합니다만 소비는 전 생애에 걸쳐서 일정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산 연령 인구가 되면, 즉 15세부터 65세 사이에 소비보단 저축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유소년기나 고령기에는 반대로 얻는 소득에 비해서 이제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죠. 마이너스 저축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당시 일본은 1960년, 70년, 80년대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그리고 고령자 비율이 작았기 때문에 결국 이 저축하는 인구, 즉 이 생산 연령, 생산 가능 인구 규모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유소년 인구나 고령층 인구보다 생산 가능 인구가 많다 보니까 국민 저축 규모는 점점 늘어나는 거죠. 결국 이 톱니 효과하고 생애 주기 가설 두 가지만 가지고 보면 인구 구조 때문에 일본의 저축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90년대 이후에 저축이 줄어든 것도 이 톱니 효과와 생애 주기 가설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일본이 90년대 이후에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소득 수준은 줄어드는데 소비를 갑자기 줄이긴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해놨던 저축을 헐어서 쓰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저축이 감소하게 됐고요. 이게 톱니 효과고요. 생애 주기 가설은 이제 일본이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국민들 중에 저축하는 국민들보다는 소비하는 국민들이 점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전체 평균을 내면 저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인구 구조로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즉, 일본 국민이 근면하다는 거에 근거는 안 되는 거죠. 결국에 잘 생각해 보면 이 일본인이 근면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 스스로도 그 근거가 없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 근면은 일본인들의 DNA처럼 생각하는 일본인들도 많은데요. 1882년 요코하마에서 영자 신문이 발간됐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많이 이제 살았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관찰한 일본과 일본인에 대해서 글도 쓰고 뭐 기사도 쓰고 책도 내고 합니다. 거기에 이런 문구가 등장합니다. 게으르고 향락을 즐기는 이 나라 사람들의 성정은 문명사회로의 진보를 방해하는 요소이다. 지금 일본 사람들을 생각하면 일본 사람이 이렇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당시 서양인들의 눈에는 게으르고 향락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결코 근면과는 거리가 멉니다. 학자들의 컨센서스는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일본인들이 직장에서 묵묵히 버티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마치 장인과도 같은 일본 노동자, 이 모습은 과연 언제부터 정착이 된 거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거는요, 공업화 사회 이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고도 성장기 과정에서 이러한 일본인의 모습이 정착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노동을 시간에 맞춰서 규칙에 맞춰서 일해야 되는 노동자라는 게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공장이 생기면서 공장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이게 우리가 이 노동자들이 탄생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근면하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0년 이상 장수하는 기업 일본의 가장 많은 이유는 뭘까? 아마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일본은 대를 이어서 가업을 물려받아서 그 기업이 100년, 200년, 뭐 어떤 기업은 500년, 600년도 간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100년 이상 장수하는 기업이 가장 많은 국가가 일본이고요. 3만 3천 개 넘는 기업들이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1,300개 넘는 기업들이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어로 오래된 기업이나 가게를 시니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니세의 한자어는 노포입니다. 노포. 한국에서도 많이 쓰죠. 노포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노포, 그러니까 세계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업은 콘고금이라고 하는 목조 건축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절이나 신사의 건축이나 뭐 보수 이런 걸 담당하는 회사인데요. 서기 578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에 세워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40대, 콘고 가문에서 40대 이상 이 회사를 경영을 해왔고, 2000년대 들어서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이 되긴 했지만 콘고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존속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기업들이 많은 일본의 문화, 그 근저에는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있을까? 먼저 소개하고 싶은 제도는요, 슈메라는 시스템입니다. 이 슈메는 이름을 물려받는다라는 뜻인데요. 특히 이제 가부키라든지 라쿠고라고 하는 일본의 전통 예능에는 이런 슈메 전통이 많습니다. 슈메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나카무라 준지로라는 이름을 쓰는 예능인이라고 하면 그걸 물려받은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나카무라 준지로라는 이름을 물려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예컨대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 슈메 전통이 있다고 치면은 이런 거죠. 판소리가 만약에 슈메 전통이 있다라고 하면 홍길동 1세에서 시작한 판소리가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해서 물려받을 때가 되면 홍길동 2세가 되고, 이제 손자가 홍길동 3세가 돼서 똑같은 이름을 쓰면서 몇 세 몇 세 하는 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슈메 전통인데요. 일본은 이제 아버지의 성을 쓰고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성을 쓰기 때문에 그 가문의 이름을 쓴다는 점에서 뭐 똑같은 이름은 쓰지 않지만 그 가문이 정치인의 가문이면 수십 년째, 수백 년째 정치를 담당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실제로 이제 해세 시대 1989년부터 2019년까지 탄생한 16명의 총리 중에서 12명이 아버지가 중의원 이상 또는 할아버지가 중의원 이상인 세습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정치인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으면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을 텐데, 일본은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일본 정치인은 이제 세 개의 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반, 간반, 가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반은 지반, 명성이죠. 땅지자 써서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토착 가문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간반 이러면 이제 간판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명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방 하면 이제 손으로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돈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반과 간판과 돈, 이걸 물려받아야지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슈메 전통이 굉장히 뿌리 깊고요. 이 슈메하고 비슷한 게 이 아토츠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토츠기는 뭐냐면 이름을 물려받는 건 아니지만 그런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후계자, 계승자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상속자라는 뜻으로도 아토츠기를 쓰는데요. 이 아토츠기는요, 기본적으로 장자에게 물려주지만 꼭 장남이 아니더라도 차남 이하의 아들이나 딸 또는 사위, 조카를 포함해서 아토츠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이런 혈연 관계가 아니라 비혈연 관계에서도 아토츠기가 성립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에도 시대에 이제 큰 상인 가문, 우리가 이제 상가라고 합니다. 상인 가문에서는요, 후계자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10살에서 12살짜리 똘똘한 남자아이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내치라고 하는 견습생으로 뽑아서 그 가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한 18세쯤 되면 이제 테다이라고 하는 정직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직원이 된 상태에서 계속 그 실력을 인정받으면 30대 중반쯤 돼서 만토라고 하는 전문 경영인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 만토에게 경영을 맡기기도 하고요. 또 이 만토가 되면 독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을 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그 상인 가문이 뭐 나카무라야다, 그 가게의 이름이 나카무라야면 그 상호를 똑같은 상호를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카무라야의 반토로서 독립을 해도 그 똑같은 상호명을 물려받아, 우리가 그걸 야고라고 하는데요, 가게 이름을. 그 야고를 물려받아서 다른 곳에 똑같은 나카무라야라는 가게를 차릴 수가 있는데, 그때
이거를 물려받는 거를 노렌와케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노렌을 나눈다라는 뜻인데, 노렌이 뭐냐면 우리가 그 일식집이나 뭐 소밭집 가면 지금 그림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천을 걸어 놓은 곳이 있죠. 이 천이 바로 노렌입니다. 이 천을 보시면 가운데 글자가 써 있는데 이게 그 집안의 가문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가에서 먹고 자고 커서 독립을 하게 되는 종업원에게는 똑같은 상호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 그 상징적인 행위로서 이 노렌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너도 똑같이 이 노렌을 걸고 이 글자가 박힌 노렌을 걸고 장사를 할 수 있게 허락을 한다. 이게요, 지금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랑 똑같은 어떤 시스템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미 일본은 이 에도 시대에도 이런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기능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본은 어떤 혈연, 비혈연 관계까지 동원해서 가게를 또는 뭐 기업을 영속적으로 운영한다라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에도 상인 상가 명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예전에 있었던 상인들의 업종, 그 다음에 가게명, 종업원 수, 뭐 무슨 업종, 뭐 어떤 가게를 언제까지 했는지, 언제 설립해서 언제 폐점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적힌 명부인데요. 이 명부를 제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재밌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상점들의 존속 연수, 얼만큼 살아남은 평균 이 생존 기간을 재봤더니 15.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세대도 되지 않죠. 이거는 우리의 상식하고 좀 맞지 않죠. 우리는 일본인들은 가게를 시작하면 뭐 7대, 8대째, 10대째, 20대째 내려간다고 생각했는데 15.1년밖에 되죠. 15.7년이면 굉장히 짧은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더 재밌는 거는요. 가게를 자식한테 상속하면 6.3년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망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게를 타인한테 매도하면 이거보다 3배는 더 길게 살아남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는 사실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역시 재산은 자식한테 물려주면 안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모르는 뭔가 그런 메커니즘이 숨어 있을 수도 있죠. 여하튼 중요한 거는요, 왜 평균을 내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짧은데 우리가 왜 이렇게 상인들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거는요, 일본에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일본 상인의 역사나 일본 상인이 이렇다라는 그런 연구나 책들을 대부분의 그 근거에는 뭐가 있냐면 미쓰이라는 기업들 딱 한 기업입니다. 미쓰이 가문은 굉장히 오래 살아남은 가문이거든요. 미쓰이 재벌이죠. 그래서 에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이 걸친 역사가 있고 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전부 다 이 미쓰이 가문을 연구를 하고 책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 미쓰이 가문과 같이 일본의 상인들은 오래 살아남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수많은 기업들이 생겨났다 사라지는데 그 역사는 잘 몰라요. 모르고 승자만 살아남는 거죠. 미쓰이처럼 살아남은 기업들만 연구하다 보니까 평균에서 바이어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살아남은 기업들만 바라보고 연구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모든 기업이 다 그렇게 오래 살아남은 것처럼 생각되는 착각을 한 거죠. 저는 이 연구를 그래서 공룡뼈 찾는 연구라고 얘기하거든요. 고고학과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공룡뼈를 가지고 공룡 모습을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뼈 조각은 몇 개 안 나오니까 나머지는 이제 과학적 상상력으로 채우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룡의 피부 색깔도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코끼리 뼈를 주고 코끼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 대부분이 코를 못 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에는 뼈가 없으니까. 에도 상인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죠. 일부 남아있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전체 에도 상인의 모습을 상상하다 보니까 실제 모습과는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일본이 아직도 팩스 도장 종이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
도쿄올림픽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NHK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KBS에 해당하는 국영방송인데요. 이 NHK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 세계에 내보냈냐면 Don't forget to fax your support messages to Team Japan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fax라는 단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거 농담이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시대에 팩스로 어떻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라는 건가? 팩스를 어떻게 쓰라는 거야? 팩스 찾는 게 더 어렵겠다. 이랬습니다. 뿐만 아니죠. 코로나 때 재택근무가 확산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도장 찍으러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 갈 수가 없으니 이 도장 찍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회사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우리 같으면 도장을 없앨 것 같은데 도장 찍는 로봇을 만들죠. 게다가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니까 이 백신 접종을 위해서 종이 접종권을 집으로 보내줘서 이걸 들고 가서 또 접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팩스 쓰고 도장 쓰고 종이 쓰냐고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범용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이 근본이 되는 기술 발전인데요. 그 기술이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보안적인 발명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우리가 범용 기술, General Purpose Technology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8세기, 19세기 초까지 범용 기술은 증기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증기기관을 증기기관의 보안적 발명이 우리가 뭐 방적기라든지 이런 거겠죠. 100년 뒤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는 이 범용 기술이 내연기관하고 모터였습니다. 그리고 보안적인 발명이 자동차와 세탁기였습니다. 90년대가 됐을 때는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이 범용 기술이었고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지금은 뭐 인공지능이다, 빅데이터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건 뭐 시대가 세월이 더 지나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일본은 이 1차, 2차 산업혁명, 즉 18세기 말, 19세기 말에 범용 기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받아들였고요. 그 결과 러일 전쟁 이후에 주요 국가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그 뒤 80년 뒤인 1980년대 말에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이 됐는데 90년대에는 이 거대한 IT의 물결에 제대로 올라타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홀로 뒤처지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디지털 후진국으로 전락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90년, 91년에 일본 경제 버블이 붕괴되면서 장기 침체를 겪었죠. 그러면서 IT 분야에 충분히 투자를 못한 결과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그 90년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IT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생산성이 많이 상승했고요. 이 미국 경기가 그때 굉장히 좋아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걸 이제 뉴 이코노미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일본은 이 디지털 사회의 낙오자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일본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9월에 디지털 청이라는 것도 만들고요. 장관도 따로 만들어서 투자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말이죠. 유선전화 가입자 수가 6천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요.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10억이 넘습니다. 엄청나죠? 유선전화의 발전 단계를 뛰어넘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아프리카에 아무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사정이 다릅니다. 일본은 전 집에 팩스가 보급돼 있고 이미 전화선이 깔려 있고 레거시 시스템이라는 게 공고하게 작동하고 있죠. 새로운 시스템을 깔려면 기존의 시스템을 완전히 철거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아프리카보다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해야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좀처럼 이 디지털 후진국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요. 만약에 벗어나려고 하면 지금 다른 개도국에서 하는 투자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기존 시스템을 다 철거하고 새롭게 거기에 인프라를 까는 투자를 해야지만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한국의 삼성전자 1개, 일본의 소부장 기업 1000개, 어디가 셀까입니다. 얼마 전에 이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에서 한국과 일본이 역전됐다라는 뉴스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2023년 또는 2024년경을 기점으로 이 명목 GDP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역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제 한국이 선진국이고 일본은 후진국이 됐다, 이런 뉴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여전히 세계 3위의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저력은 뭘까? 만약에 이렇게 뒤처지기만 한다면 세계 3위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세계 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삼성도 있고 뭐 현대자동차도 있고 뭐 LG도 있고 SK도 있고 유명한 기업들이 많은데 일본은 뭐가 있나요? 토요타, 소니 말고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데이터를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게 시시각각 변합니다만, 시가총액과 환율을 특정 시점을 고려해서 시가총액 순으로 해서 한일 기업들을 순위를 매겨봤는데요. 30개 기업 안에 한국 기업이 한 대여섯 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다 일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일본 기업이 꽤 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1위는 삼성전자가 맞아요. 그런데 2위부터 그 이하 기업들 중에서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일본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다. 예를 들면 키엔스라는 기업이 그렇습니다. 키엔스는 일본에서 시가총액 3위 정도 되는 기업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B2C 기업이 아니고 B2B 기업입니다. 즉 기업들을 상대로 그 기업에게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뭐 솔루션 제공하고 이런 거 파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눈에 띄는 제품을 만들지 않죠. 이 키엔스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고요. 사원들 평균 연봉이 2억이 넘습니다. 굉장히 알짜 기업이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죠. 더 재밌는 것은 일본은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그 이름을 모르죠. 이렇게 일본이 중소기업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한국의 중소기업 사장님을 만나보면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업을 키워서 이제 대기업에게 M&A를 해서 이 기업을 이제 팔아 넘기는, 이걸 목표로 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의 중소기업은 뭐 회사를 키워서 대기업에게 판다든지 또는 아예 이 중소기업을 키워서 나는 대기업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렇게 덩치를 키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면서 영속성을 가진 굉장히 오랫동안 기업을 경영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굉장히 그 소재가 다양해서 재밌게 본 드라마가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타마치 로켓트라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는 뭐냐면요, 일본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어떻게 협상하고 살아남는지를 재밌게 그려낸 드라마입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중소기업은 대기업하고 거래에 있어서도 단순한 을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착취당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자료의 표를 한번 보시죠.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부품은 대부분 대기업으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생산하는 것들이 많죠. 이 설계도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대여도 부품이라는 게 있고 승인도 부품이라는 게 있고 시판 부품이 있습니다. 대여도 부품은요, 대기업이 설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중소기업에게 주문을 하는 거고요. 승인도는 그 설계 능력의 중소기업에게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설계를 해서 대기업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하면 되겠습니까? 납품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시판은요, 중소기업이 설계해서 판매하면 대기업이 이렇게 보고 와서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걸 사가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대여도 부품 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술적인 주도성도 낮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작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이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거 이대로 만들어 주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요거 설계도 그대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여도니까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중소기업이 기술적인 주도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큽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어떻게 만드나 들여다보려고 해도 잘 안 보여요. 중소기업이 알아서 내가 설계도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부품을 만드니까요. 시판 부품으로 가면 그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중소기업의 개발 설계 능력이 더 필요하고요. 이 말은 곧 중소기업의 이윤율도 점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소기업의 목표는 뭐냐면요, 대기업을 따라잡겠다 또는 기업을 크게 키워서 대기업에게 팔겠다, 이게 목표가 아니고요. 내가 생산하는 부품을 가급적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 있는 부품을 많이 확보하는 게 그 중소기업의 목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즉 승인도 부품이나 시판 부품이 많은 중소기업은요, 대기업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설계, 개발 능력을 가지고 이윤율도 높으니까 직원들 월급도 많이 줄 수 있고요. 갑의 위치에서 대기업에게 이 주문을 받으면 내가 고를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제공할까? 이게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만들 수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중소기업이 이 일본 중소기업의 어떤 힘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소기업이란 말을 썼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질문은요, 저출생 고령화, 먼저 만난 일본, 해법은 무엇일까?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일본의 이제 출생아 수하고 출산율이거든요. 점점점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일본에는 이제 난카이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난카이라는 건 이제 단괴, 덩어리 세대라는 건데요. 1947년에서 49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을 이제 난카이 세대라고 하는데, 이 난카이 세대는 1년에 25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후에,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로 전후 세대라고 불리면서 이 고도 성장기와 버블 경제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역 시절의 저축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70대 중반쯤 됐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풍족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녀가 71년부터 74년 정도에 태어난 난카이 주니어 세대라고 해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난카이 세대가 한 250만 명 이렇게 태어나고요. 또 이 난카이 주니어 세대가 한 200만 명 태어났죠. 이렇게 두 번 피크를 겪고 나서 일본은 지금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년 그래도 100만 명씩은 태어났는데 2016년에 100만 명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왜 이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번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한 해 100만 명 태어나서 100년 동안 한 명도 죽지 않으면 딱 1억 명 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100만 명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무도 안 죽고 100살을 채워도 1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이 1억 명 인구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2020년에 출생아 수는 84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속도로 가다가는 2030년에는 80만 명도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신문에 나왔는데요. 그랬는데 2030년까지 갈 것도 없이
2023년에 77만 명이 태어나면서 80만 명 선도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더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 인구 1억이라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1967년에 1억 명 돌파했고요. 40년 동안 인구가 늘어나면서 2008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1억 2,800만 명까지 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인구가 줄어들어서 2048년, 즉 40년 이후에는 인구 1억 이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40년 동안 인구 보너스 시대였고요. 그 이후 40년 동안 인구 오너스 시대라고 합니다. 인구 보너스 시대는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저축률도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나고 기업도 성장할 수 있었고 모든 게 성장이 인구 덕분에 할 수 있었던 시대고요. 인구 오너스 시대는 이번엔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저축도 줄고 경제도 성장하지 않고 소득도 줄고 소비도 주는 이런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본에서는 이 줄어드는 인구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고민 끝에 얻어낸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억 총활약 사회라는 건데요. 일본이요 1994년부터 엔젤 플랜, 신엔젤 플랜이라고 해서 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갖가지 처방을 내렸습니다만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에 돈을 뿌려서 인구를 늘리는 건 쉽지 않구나라는 결론을 얻고, 그래서 그 다음 스텝으로 생각한 게 1억 총활약사회입니다. 50년 뒤에도 1억 인구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서 노는 사람 없이 모두가 활약하는 사회인데요. 이 속뜻은 뭐냐면 당장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구 감소 문제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더 아이를 낳던지 아니면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둘 다 쉽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아이를 더 낳는 선택하는 건 쉽지 않고요.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이 그렇습니다만 일본도 한국만큼이나 이민에 대해서 저항감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할 수가 없죠. 결국에는 일본이 선택한 거는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간 경력단절 여성과 고령층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턴시키자. 즉 무슨 말이냐면 일본 인구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1억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일하는 사람은 6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4천만 명은 사실상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즉 그냥 결혼하면서 일을 안 하거나 아니면 공부하면서 학생이라서 일을 안 하거나 또는 은퇴해서 고령자가 돼서 일을 안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노동시장으로 다시 유턴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노동시장으로 다시 유턴시킬 때는 정규직 잡을 줄 수는 없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파트타임 잡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이 정책을 쓰고 나서 일본의 이 점선이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인데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2008년, 9년 이후에 2010년부터 이렇게 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살아나면서 정규직 노동자도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이 2010년대에 이제 아베가 실시했던 경제정책 동안요, 인구가 142만 명 감소했지만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321만 명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속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일하는 비노동의 인구를 노동인구로 전환시킨 결과 이러한 효과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언발의 오줌 누기죠. 왜냐하면 전체 파이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정책은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아이를 더 낳던지 아니면 이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재로서 일본이 선택한 방식은 이민을 더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만 이민이라는 말을 쓰면 저항감이 강하니까 이민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이민 정책에 가까운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나라들 보면은 뭐 동남아시아라기보다 이제 홍콩, 대만, 싱가포르, 그러니까 이 한국, 일본보다 이 동북아시아보다는 좀 이제 밑에 있는 이 나라들에서는 이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을 육아나 이런 활동 보조인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일본이 2008년부터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에서 이제 간호사, 개호사는 이제 활동 도우미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이 활동 보조해주는 활동 보조인들,
간호사, 개호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3년,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계속 일본에 살 수 있는데 이 시험 합격률이 저조합니다. 간호사는 10%밖에 안 되고요. 개호사도 한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자가 너무 어려워. 네. 이 사람들이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공부해서 시험 봐야 되는데 이 한자를 쓰는 나라가 아닌데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이 한자 시험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고치려고 하는데 이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새로운 자격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뭘 만들었냐면 2019년에 특정 기능 1호 그리고 2호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건 일본어 능력이 필요 없어요. 나이도 묻지 않고 국적도 묻지 않습니다. 오로지 조건은 하나. 개호, 외식, 건설, 농업, 숙박업 등 일본의 일손 부족이 돼 있는 그런 분야에 취업한다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다른 분야에는 취업할 수 없어요. 이 분야에만 취업한다고 하면 일본어를 못해도 되고 국적도 상관없고 나이도 보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민이랑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민이란 단어는 쓰지 않고 지금 일본은 이렇게 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금 일본의 외국인이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앞으로 이 외국인 노동자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혐소비 세대가 된 원인이 뭔가? 이 혐소비라는 것은 싫어한다는 혐자입니다. 소비를 싫어하는 세대. 황금기 일본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80년대 고도성장, 안정성장기의 일본인데요. 이때는요, 일본 젊은이들이 허세가 굉장했습니다. 이웃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남들이 사면 나도 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누구나 갖추어야 한다는 3종의 신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흑백 텔레비전 있어야 됐고요. 냉장고 있어야 됐고요. 세탁기 있어야 됐어요. 이거 누구나 다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 이후에는 3C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또 유행했습니다. 그 3C는 컬러 텔레비전, 에어컨, 자동차. 이게 3C입니다. 왜 C냐면 컬러 텔레비전이니까 컬러니까 C고 자동차는 car니까 C입니다. 에어컨은 일본어로 그러니까 쿨러라고 합니다. 브로큰 잉글리시죠. 그래서 3C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여대생들의 필수품은 루이비통 가방이었고요. 대학생들이 양담배, 양주, 외제차 모는 게 꿈이었습니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일본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장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잃어버린 10년을 보내고 나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 2020년대까지 20년 이상 30년에 걸친 시간 동안 저온 경제를 보냅니다. 저온 경제는 호황도 호황답지 않고 불황도 불황답지 않은 플럭추에이션이 크지 않은 거죠. 호황이라고 해도 호황이라고 느낄 수 없고 불황인지 호황인지 크게 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장기 침체가 계속되는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그 시기가 30년 있었는데요. 이 시기 동안은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고 임금은 정체되고 설령 호황이더라도 저온 호황, 고온 호황은 가지 않습니다. 저온 호황이 그치죠. 이 시기에 코스트 퍼포먼스라는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합니다. 코스트 퍼포먼스는요, 우리나라 말에서 가성비랑 똑같은 말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잖아요. 코스트 대비 퍼포먼스입니다. 이 시대는 절약이 미덕인 시대입니다. 즉 80년대까지는 소비가 미덕인 시대였는데 그 이후 40년 동안 절약이 미덕인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 과정에서 혐소비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이 혐소비 세대의 유명한 문장이 있는데요. 껌 씹는 게 피곤하다. 맥주는 써서 못 마시겠다. 아니 지하철이 있는데 차를 왜 사냐.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버블이 붕괴한 이후에 장기 불황기의 학창 시절을 보낸 일본의 1980년대에서 90년대생들이 바로 이 혐소비 세대에 속합니다. 우리는 한때 이제 욜로족이라 그랬는데 우리 그 욜로족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결국 이제 이런 8, 90년대생들이 일본의
이 점점 이제 3, 40대 기성세대에 편입이 되면서 일본 소비자들의 저축 성향에도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령층들은요, 옛날에 이제 돈을 많이 벌어도 보고 쓰기도 해봤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지금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돈 벌던 시절처럼 비슷한 생활 수준을 누리기 위해서 저축을 헐어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비 성향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지만 젊은 층들은 굉장히 절약하고 덜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요, 향후 10년 동안 20년 동안 일본 경제 좋아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60% 이상의 사람들이 절대 안 좋아진다, 나머지 사람들은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아질 거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떨까요? 저축이 늘어납니다. 꽁돈이 생겨도 쓰지 않고 그냥 저축을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 저축률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왜 그러냐면 고령층 인구가 워낙 많고 또 이 고령층에 편입된 인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저축률은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가 한 단계 높은 차원의 한일 관계란 과연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에 나가서 발표를 하거나 강연을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사실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니, 한일 관계 어떻게 해야 좋아집니까? 아니, 일본하고 사이가 좋아야 합니까? 또는 아니, 일본 없이 뭐 일본하고 관계 안 맺고 그냥 사는 것도 방법 아닌가요? 이제 일본은 지는 나라고, 심지어 어떤 분은 아예 가라앉는 나라하고 뭘 같이 일을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한일역전이라는 단어가 온 나라에 이슈가 됐었습니다. 키워드가 돼서요. 뭐 방송도 많이 나오고 또 책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도 나와서 이제는 한국의 국력이, 경제력이 일본을 역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이 지나친 국뽕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1인당 GDP를 보면요, 2000년의 순위가 일본이 세계 2위였고 한국이 세계 35위였거든요. 10년 뒤에 일본이 세계 18위가 됐고요, 한국이 38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니까요, 일본이 이번엔 24위가 되고 한국은 29위가 됐습니다. 잘 보시면 한국은 조금씩 오르고 일본은 팍팍팍 떨어지고 있죠. 이거는 한국이 잘한 게 아니라 사실 일본이 못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역전된 수치들도 많은데 그 수치를 쭉 한 30년 동안의 순위 변동을 보면 한국은 조금 잘하고 일본은 너무 못해서 결과적으로 뒤집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한일 역전은요, 처음에 한국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이러다가는 G7에서 일본이 탈락하고 대신 한국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이 역전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일본에서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서 우리가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야, 이제 한국이 일본을 이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일본이 자기 스스로를 이대로 가면 너무 위험하다라고 해서 경계의 의미에서 한일 역전을 쓰는 건 괜찮지만 결과적으로 역전된 걸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우리한테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일 갈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갈등을 없앨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뭐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없어지죠?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갈등 없는 한일 관계를 꿈꾸는 건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이 좋은 나라라는 게 있나요? 거리가 멀면 사이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터키하고 사이 굉장히 좋잖아요. 일본도 터키하고 사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국경이 붙어 있거나 가까이 있는 근접한 인접국들 사이에는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갈등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마치 당뇨병 환자가
혈당을 관리하듯이 생각해야 됩니다. 당뇨병을 없앨 수가 있나요? 한번 발병한 당뇨병은 없어지지 않죠. 다만 혈당을 관리하면서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죠. 갈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일 갈등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린 더 이상 장기판의 말이 아니고 장기 두는 나라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4대 강국이 보면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미국이라는 고래와 중국이라는 고래가 싸우는데 한국이라는 새우의 등이 터진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한국이 새우가 아닙니다. 한국이 뭐 고래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돌고래 이상 범고래 정도는 되고요. 이 말을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미국이나 중국도 한국 눈치를 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장기판의 말이 아니고요.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이 함께 장기를 두는 입장에서 주변 강대국들을 바라보면서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일본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을 줄여야 됩니다. 우린 너무 한일 관계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럴 게 아니고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IMF 데이터를 보든 IBRD를 보든 뭐 WTO를 어디를 보든 어느 국제기구를 봐도 유럽과 북미와 한국, 일본을 포함한 22개의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어딜 봐도 한국과 일본은 선진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단 2나라죠. 대단한 거죠. 우리는 일본을 22분의 1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일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 선진국 중에 하나로서, 우리와 같은 선진국 중에 하나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다행히도 지금 젊은 친구들은 이 개념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친구들 아무런 거부감 없이 한국 K-팝 듣고 콘서트 가고요. 한국 컨텐츠 보고 웹툰 보고 한국 드라마 보고 열광합니다. 한국 여행 오고 한국으로 유학도 옵니다. 한국 젊은이들 뭐 반일 의식과는 관계없이 일본 컨텐츠 소비하고 일본 음식 좋아하고 일본 여행 갑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촌스러운 기성세대와 달리 정말 지금 젊은이들은 코스모폴리탄 지구인이죠. 선진국 시민 대 선진국 시민으로서 일본과의 사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일본 기성세대 고쳐야 합니다. 뭘 고쳐야 하느냐? 일본의 후카와 유키오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싸움은 종교인과 법률가의 싸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종교인이죠. 일본이 법률가입니다. 두 나라 다 고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인지 부조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이 옛날 한국 아닙니다.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됐죠. 그런데 일본의 기성세대 중에서는 아직도 한국을 예전 개도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선진국, 동료 선진국, 인접국, 옆나라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면 한국은 청소년 같습니다. 몸은 이미 성인인데 아직 마음은 국제적 역할이나 위상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내에 함몰되어 있고요. 1대1 관계, 한일 관계, 한미 관계, 한중 관계에만 함몰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정치인이나 한국의 기업가, 뭐 삼성의 누가 한마디 하고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전 세계 뉴스가 되는 세상입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국제적 역할 위상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한국이나 일본처럼 안전하고 편리하고 깨끗한 부자 나라는 없습니다. 뭐 미국, 캐나다를 가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고요. 유럽 어디 나라를 가도 한국, 일본처럼 안전, 편리, 깨끗한 부자 나라 없습니다. 일본은 지루한 천국, 한국은 재밌는 지옥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공통점도 많고 세계 최상 선진국 두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도 일본도 서로 믿을 만한 든든한 이웃이 생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일본어로 유지국, 뜻을 함께하는 나라다라는 뜻이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유지국이 돼서 앞으로 국제 무대를 리드해 나가는 최첨단, 최전선에 선 선진국으로서 함께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